네. 네. 이번 학기부터는 논문 연구 방법론은 우리 그 교수님들이 강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이 그렇게 음, 길지 않으니까 아, 영상은 미리 보고 논문 연구 방법론에 이제 제가 이제 주제 잡기와 서론을 맡았는데 다른 교수님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실제로 논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또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시도를 지금 해보기로 그렇게 교수 회의에서 해서요. 여기 보시면 우리 연구 방법론에 제가 또 우리 카톡 논문 연구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영상을 여기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뭐 보신 걸 전제로 하고 제가 맡은 게 이제 주제 잡기와 서론이니까 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뭐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논문을 쓰셔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도 하고요. 물론 꼭 뭐 주제잡기 서론 이런 부분만 질문을 안 하셔도 됩니다. 논문 전반에 관해서 AI로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질의응답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 제가 음, 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이게 이제 문라이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응용력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요 문라이트는 무료로 사용하면 논문을 3편 정도를 스터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실 때는, 뭐 AI 돈 아끼지 마시고, 네, 그, 실제로 쓰시는 거는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정도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논문을 이렇게 외국 논문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다 해줍니다. 기능이 꽤 괜찮더라고요. 번역을 꽤 상당히 잘하고. 그래서 논문을 요약해서 그냥 쭉 리서치할 때 상관없지만 이제 논문 여러분들이 이제 리터러처 리뷰 들어가서 리터러처 리뷰 논문을 선정을 한 경우에 그걸 조금 어,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꼭 문라이트를 안 쓰셔도 되지만 뭐 꽤 괜찮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각 그 페이지들을 번역을 다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 여기 영문 쪽에도 올려도 그러면 여기 한 번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한글을 올려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잘 해준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1대1로 잘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터러처 리뷰를 선정을 한 이후에는 요 문라이트를 잘 써도 되겠다. 그래서 꽤 괜찮은 사이트가 있어서 어,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문라이트에 대한 뭐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미지 설명도 되고 오토 하이라이트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사용해 보시면 괜찮겠다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그 사용 방법은 직접 개발자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한 2시간까지 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뭐 이걸 사용 설명을 2시간 한 게 아니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실제 사용 방법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논문 카톡방에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박사 논문 카톡방에 예, 제가 올려놨습니다. 문라이트, 테디 노트, 그래서 논문 너도 읽을 수 있어, 뭐, 요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라이브, 개발자들이 나와서 라이브 인터뷰를 한 거니까 그걸 보시고, 기능만 보시려면 중간중간 이렇게 넘기고 보면 이제 기능 설명하는, 그 섹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기능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공부할 때, 특히 외국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저희들이 교수들이 추천하는 걸 리터러처 리뷰는 국내 논문보다는 해외 논문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국내 논문이 그 해외 논문을 뛰어넘는 업적을 가진 논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능하면 좋은 논문을 쓰셔라. 그리고 영상을 보고 오신 분 알겠지만, 논문의 사실은 절반은 여러분들이 리터러처 리뷰 논문을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터러처 리뷰 이 장에 있는 그 논문을 선택을 하고, 그 논문, 그 리터러처 리뷰에서 논쟁거리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논쟁하는 그 논문, 또 퍼더 스터디 하는 논문의, 그 논문의 수준이 떨어지면 별 수 없습니다. 그냥 논문의, 그 자체로 논문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에 실릴 뭐 많이 할 건 없고요. 한 너다섯 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논문을 잘 선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문들을, 수준 높은 논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한국어 논문이 아니죠. 네, 아닐 경우가 높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는데, 이런 논문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의 장벽 번역도 다 해주고, 또 모르면 이걸 가지고 이제 AI 스터디도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여기서 다 똑같이 AI 시대니까 다 공부를 시켜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좀 사용하시라고, 제가 문나이트라는 논문 읽는 번역해주는 그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자유롭게, 일단 자유롭게 뭐 본인의 논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논문 AI로 논문 활용법과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 궁금한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성정민입니다. 네네네. 저는 패들릿 카피할 수 있도록 한번 열어 한번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음, 잠깐만요. 네, 복사 반지를 열어야 되겠네요. 네. 네. 복사 안 하신 분은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음, 이거를 카피해서 그때도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범용으로 돼 있으니까 아, 카피를 해서 제가 샘플을 교수님, 저는 카피가 안 뜨는데요. 새로 고침 한번 그래요? 누르셔야 카피 됩니다. 예, 새로 새로 고침을 고치셔야 예, 한번 되는데. 예. 새로 고침 눌러야 네, 네. 됩니다. 네. 잠깐만요. 음, 네. 제가 이걸 막아놓고 이걸 열어야. 네, 잠깐만요. 제가 뭐 그걸로 하셔도 되고, 요게 저희 걸로 사방지 코스. 네. 이걸 뭐 그거 하셔도 되고, 네, 요거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 다시 올려주시는 거죠? 네, 뭐 둘 다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제가 그 패들렛은 원본 보존을 위해서 해놓은 거라, 음, 하시고, 네, 이제 그거를 카피하셔서 자기 본인 걸로, 네, 본인과 연관되지 않는 뭐 부분은 뭐 정성적이다 그러면 정량적인 걸 빼고, 정량적이다 그러면 정성적인 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 없는 건 빼시고, 혹은 이제 필요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본인들의 연구, 뭐, 그 다음에, 읽어야 될 논문,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리터러처 리뷰에, 과 관련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리서치만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섹션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참조해야 될 거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 자신들에게 맞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네, 카피했습니다. 네, 카피들 네, 되셨죠? 네, 저도 카피했습니다. 네, 질문해도 됩니까? 네. 네, 질문하십시오. 편안하게. 네. 그거 패들렛을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만드시느라고 정말 많이 쓰셨다는 것을. 진짜 이렇게 된 패들렛을 정말 세심하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질문은 이게 AI 관련 네네. 논문을 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질적 평가를 하는 것보다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가 주로 기반으로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 그래서 이제 주로 양적 연구를 음, 기준으로 해서 정성 정량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선행 연구를 찾으려고 AI 하니까 거의도 논문, 네. 양적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선행 연구를 어디서 그 질적 연구 쪽을 찾을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음, 뭐,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논문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 데는 없고요. 이렇게 논문 쌓는,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동영상도 있지만 이제 논문을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컨센서스라든지 커넥트 그래프라든지 사이스페이스라든지 혹은 뭐 다른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상업용. 네.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에는 GPT로 논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 GPT는 그냥 한번 쑥 훑어보는 거고, 거기서 제가 동영상도 얘기했지만, 그걸 가져와서 논문 DB를 가셔야 됩니다. 이제 실전이니까. 그래서 논문 DB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거,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뭐,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내 주제를 집어넣고,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보시고 양적인지 질적인지 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AI 논문은, 가능하면 하나 정도는 AI 논문을 리터러처 리뷰에 넣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I와 연관된 논문을 써야 되니까. 네, 그게 경영이든 뭐든지 간에 조직 이론이든 뭐든 뭐 혹은 교육이든 AI와 연관된 AI가 그래도 우리가 AI 융합학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어떤 변화들을 어떤 영향을 그러면 이제 AI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다 보면 내가 관련된 그 주제와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래도 리터러처 리뷰 중에 하나 정도는 AI 관련된 내 주제와 관련된 어떤 뭐 AI 논문을 하나 쓰시는 건 좀 권합니다. 그럴 때에도 이제 이런 데 들어가도 이런 데에도 AI 그런 이제 논문들이 있고 또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최신 논문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요 사이트.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서 논문들을 좀 찾아보시고 또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거기에 어, 뭐 AI 관련해서 이제 알고리즘이나 수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AI한테 물어보면서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교수들이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은 해주지는 않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AI가 그거 다 차근차근 전부 다 초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줘. 그럼 또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논문 한 편 정도는 좀 읽어서 넣는 걸 저는 뭐 다른 교수님들은 또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교수님 신지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천천히. 네. 네, 저희 먼저 저희가 언제 무엇을 어디로 제출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네, 초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네네. 그거는 저보다는, 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 최영준 교수님. 생각에는, 네, 최영준 교수님 혹은 최진희 교수님, 네, 네, 두 알겠습니다. 분이 더 자세한, 얘기를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네. 소통을 할 때 개별적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해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다른 데도 똑같이, 논문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도 교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마 지도 교수님들이 이번에, 어, 카톡방을 따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지도 교수가 배정됐으니까. 그러면 네. 뭐 수시로 뭐 할 수는 없고, 보통은 이제, 보통 학교들은, 박사 과정에서 논문 지도를 받을 때 한 5번 정도 교수를 만나거든요. 5회로.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긴 안 하지만 아마 각 그 지도 교수님들이 공지가 아마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 스케줄에 맞게 아마 카톡방을 따로 개설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번 학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학기까지 해서 네. 논문을 완료해야 이제 졸업이 되는데요. 네네. 그러려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완전히 다 그 마무리돼서 뭐 이렇게 구두 시험까지 그 통과되는 게 한 3월 정도는 끝나야 되나요? 그것도 그것도 좀 더 좀 정확한 네, 토론 행정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들은 아까 그 두 분, 네, 최진희 네. 교수님이나 최은준 교수님 네, 안내를 네, 받으시는 게 더 알겠습니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경영학이라서 경영학 네. 수업 대학의 AI 융합이기 때문에 주제를 잡을 때 네. 어, 이제 만약에 뭐 경영이랑 관련된 건데 이제 교회와 나 아니면 목회의 자리나 이런 데 연결시킬 때 그런 네. 것들을 잘 연결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경영학 논문으로서 어, 가치가 좀 아니요, 그렇지는 떨어지죠.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도 경영학 그 논문 쓸 때 교회 사례를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영학에서 영리, 비영리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 비영리에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꼭 교회나 뭐 이런 걸 저희도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교육을 쓰고 싶다 그러면 조금 이제 기업 교육 혹은 조직 네. 안에서의 교육,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새를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걸 할 때 보니까는 정량적 평가를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네네. 오래 걸리고 양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단계별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질적 평가로 할 때는 어떻게 범위를 줄여야 될지 해가지고요. 그 음, 특정 몇 사람을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연구적 가치가 있는 건지 해가지고요. 그거는 사실은, 몇 명을 하느냐,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할 때 통계를 내야 되면 이제 일정 부분에, 모수가 나와야 되지만, 질적 연구를 하면 이제 심층 인터뷰나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숫자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내가 양적인 것을 먼저 할 거냐, 질적인 것을 먼저 할 거냐, 과거에 이제 AI 이전의 방식은 그걸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뭐 통계나 이렇게 양적인 부분도 통계 확률 뭐 그다음에 이런 거고 관련된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뭐 우리를 보면 뭐 난 좀 이과에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문과적으로 해서 질적 연구를 좀 하고 또 나는 거꾸로 오히려 반대쪽이 약하다고 해서 뭐 양적 연구를 하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양적 연구를 할 거냐 질적 연구를 할 거냐를 먼저 선택을 하고 과거에는 이제 논문을 그렇게 잡았는데 AI 시대는 그렇게 제가 하는 걸 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AI가 양적이든 질적이든 연구 방법론은 다 잘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제 그 바이브 코딩 집중 교육을 4주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양적이든 질적이든 거기에 관련된 거를 AI를 통해서 전부 다 프로그래밍을 그 바이브 코딩 기술로 다 짤 거예요. 내 연구에 맞게. 예, 그래서 양적이든 질적이든 이제는 그거를 내가 뭐 어떤 게 잘 부족하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AI가 잘해주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 놓으면 오히려 그게 이제 내가 논문을 쓰는데 한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질적은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절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내가 논문 주제를 잘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AI와 함께 이 주제, 이 포커스, 내가 관심 있는 거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랬을 때 거꾸로 AI에게 이거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서 뭐가 좋겠느냐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질적 연구 방법론, 양적 연구 방법론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보통은 AI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그런 거죠. 나는 양적 안 되니까 질적, 뭐 질적 안 되니까 양적 이렇게 띄워놓고 또 거기서 이거는 양적 연구인데 연구 기법이 많은데 이건 모르고 본인이 아는 거를 딱 방법론 하나 선택해놓고 하니까 더 줄어들어요.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내 연구 주제와 뭐 대상과 내고자 하는 방향 이것을 AI와 상의하면서 거꾸로 AI한테 가장 적합한 그게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추천을 받고요. 그럼 그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 이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이브 코딩으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양적을 하든 질적을 하든 사람을 만나서 뭐 질문을 하고 뭔가 상황을 만들고 하고 이런 건 그냥 똑같거든요. 사실 어려운 거는 그거를 양적 연구의 방법론으로 증명하거나 질적 연구의 방법론으로 증명하기 이게 어렵죠. 근데 그 부분을 AI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니까 오히려 이제는 AI 시대의 연구 방법론은 과거와 좀 다르게 그래서 방법론을 먼저 선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내가 주제에 어떤 방향 무엇을 하고 싶은지 거기서부터 가시는 게 좋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논문 연구 방법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셔도 충분하겠다. 네.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할지 질적 연구를 할지를 처음부터 주제 잡을 때부터 미리 결정을 하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가 논문에 대한 리미테이션을 걸고 가거든요. 그러지 음, 마시라는 거죠. 네. AI 있을 때 그게 또 다른 겁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어, 네, 교수님, 지금 카톡방에 제가 질문 세개를 올렸는데요. 네. 네, 한번 박사 카톡방에 질문 세 개 네네네. 올렸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럴게요. 네, 네, 이것도 좋습니다. 다른 네, 분들 이렇게 나누실 때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직접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요. 네, 창의성이, 네네.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질문 세 개를 뽑은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창의성의 경계에 대하여, 제 질문하셨고요. 교수님 영상에서 창조적 논문은 99% 기존 연구, 1%의 새로운 기여라고, 네, 정의하신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AI는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데 탁월하지만 AI가 제시하는 패턴에 의존하다 보면 자칫 남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뻔한 결론에 도달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AI가 찾아낸 데이터의 패턴 너머에 연구자의 고유의 직관이 담긴 결정적 1%를 포착하기 위해 교수님께서 사용하신 구체적인 사고 훈련이나 프롬프트 전략. 뭐 이거를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음,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준의 논문은 제가 이제 동영상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박사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는 이제 그 학자라는 거죠. 네, 어떤 분야의 학자라는 그러니까 학자 레벨에서 어떤 특정한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에 대한 이제 뭐 그 동료 교수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 수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연구다. 그리고 그 연구를 진행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논쟁을 하고 그 논쟁에서 가설을 세우고 그 사설을 증명하고 또 결론을 도출하고 뭐 하는 부분들, 그 일련의 과정들이죠. 이것에 대한 상식적인 모두가 다 그 인정하는 네, 그
커먼 메소드, 프로세스 이거를 익히는 거죠. 그게 논문 연구 방법론입니다. 네. 그래서 논문 연구 방법론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논쟁이라는 건 뭐고, CPH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터러처 리뷰는 어떤 선행 논문을 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내놓느냐, 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가죠. 그리고 그 연구를 그냥 내가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결론이 이런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방법론들이 정해져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법론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법론을 썼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과학 실험하고 똑같아요. 예, 과학적 사고죠. 예, 그래서 누구나 그 방법을 쓰면 누구나 동일하게 혹은 내가 어, 그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똑같은 연구 방법론을 반복적으로 써더라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합리적인 거죠. 그 커뮤니케이션. 그 방법을 익힌다. 사실은 박사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그래야 이제 졸업을 하면 내가 뭐 소논문을 쓰고 뭐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구 방법론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사실은, 뭐 그게 똑같은 건데, 이제 그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설을 세우고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게 이제 새로운 발견, 그게 이제 1%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박사 논문에서 얘기하는 창의성은 갑자기 막 영감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던 그러한 뭔가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게 이 창의성이 아닙니다. 논문은. 네. 그러니까 발명의 창의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내가 다른 사람이 나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100을 나갔으면 내가 거기서 연장해서 101을 나가는 거, 이게 창의성입니다. 네, 논문에서 얘기하는. 네. 그러면 그 101을 나가려면 기존의 100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101을 나가려면 기존의 100에서 101이 나와야 됩니다. 1을 나가는데 이 100을 상관없이 다른 데서 1이 오면 그건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창의성의 1%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리터러처 리뷰, 선행 논문에서 이미 다 연구된 것에서 내가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간의 타임이 있죠. 작년까지는 이 논문 연구가 퍼펙했는데 올해 AI가 나오면서,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AI가 나오면서 이 논문에서 뭐 한계점이라고 얘기했던 거, 혹은 이 논문에서 펄펙하다고 했던 것들이 AI 때문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요런 거죠. 요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 요걸 창의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선행 논문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선행 논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구였으면 덩달아서 그냥 높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행 연구 논문이 레벨이 낮으면 거기서 아무리 한계점, 뭐 그다음에 부족한 점, 공격할 점, 퍼더 스터디를 해도 논문 자체가 낮기 때문에 레벨이 낮은 거죠. 그래서 논문의 선행 연구 논문을 높은 걸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물론 그럴 수 있죠. 프로세스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논리적으로는 뭔가 아이디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런 거는 정말 인사이트예요. 그거는 선행 연구 논문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이디어가 오지만, 그거를 논문으로 풀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뭐 이건 꼭 뭐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100개를 떠올렸다. 선행논문 연구 없이. 예, 10개를 띄워뒀다. 그러면 10개 중에 9개는 이미 다른 분들이 논문으로 다 얘기한 겁니다. 예, 내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행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주제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건 이미 내 생각을 누가 다 얘기해놨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처음 가졌던 어떤 나의 논문의 어떤 주제, 내 방향, 내 가설, 난 이렇게 결론을 낼 거야,
이런 걸 내가 발견했어. 내가 이런 거를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론이거든요. 내 가설의 결론이죠. 네. 근데 거기에 선행론을 찾다 보면 사실은 벌써 다 해놨네 누가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다시 그 선행론을 읽다 보니까 거기도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 선행 논문 때문에 내가 거꾸로 그러면 이걸 해보니까 이 논문 읽어보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고 했지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더 연구할 게 있네.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겠네. 혹은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 갔는데 증명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의 90%만 했네. 나머지 10%는 못했네. 그러면 이제 그 10%가 여러분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농구 연구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학문적인 방법이에요. 아이디어를 연장시키는, 아이디어를 꺼내는. 예. 그랬을 때 그 1%, 그걸 찾는 게 창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정해진 연구 방법론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창의성이다 그러면 기존의 연구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 네, 기존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연구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 혹은 그 연구를 다 해놨는데 어떤 그 논문 연구를 보면 우리가 쓰면 이 논문 이 연구의 한계를 또 쓰잖아요. 이 연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디까지 못 갔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한계가 새로운 어떤 이론이 나왔거나 혹은 우리는 AI니까 새로운 AI 툴이 나왔거나 새로운 교육 방법이 나왔으니까 과거에는 못했던 한계를 이제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논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창의적인 1%, 새로운 기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창의적인 1%라는 것은 역시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을 AI 때 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AI를 안 썼을 때는 내가 그 좋은 논문을 읽지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걸 이해했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그 논문의 약점을 찾을 수 있는 내가 지식이 안 돼요. 내 수준이. 네. 그런데 AI가 그 지식에 대해 부족함을 도와주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AI가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이 논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의 약점을 찾아달라든지 혹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추가 아이디어를 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AI가 잘하죠. 그러면 AI가 주는 여러 가지 조언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서 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I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지식에서는 그 논문의 한계, 그 논문보다 퍼더 스터디를 찾을 수 없지만 혹은 그 논문의 틀린 점, 약점을 찾을 수 없지만 AI를 통해서 그걸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또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하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구자의 정체성과 주체성이라는 윤리적 측면에 대한 질문인데요. AI를 대필 작가가 아닌 연구 파트너로 규정하셨고 박사 논문은 평생의 명함이라고. 네, 그렇죠. 그런데 논리 구성과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AI 도움을 깊이 받다 보면 결과적으로 논문의 논리적 구조가 내 것이라기보다는 AI의 알고리즘에 비드는 거 아닐까 하는 학문적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AI 협업 과정에서 내 논문의 학술적 DNA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남기에 연구자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 네, 요것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I가 없더라도, 자, 이렇게 보세요. AI가 없더라도 없는 걸 생각해 보시죠. 그랬을 때에 내가 논문의 논리 구성, 연구 설계 단계에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논문 연구 방법론의 도움을 받습니다. AI가 없더라도. 그리고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받죠. 네. 그리고 다른 지식의 도움을 받죠. AI는 그걸 편리하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심할 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논문은 99%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놨던 이야기, 이미 만들어진 방법론, 그게 검증된 거거든요. 내가 방법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혹은 내가 배운 지식을 가져다가 내 어떤 그 1%의 그 결론으로 가는데 내 한 수많은 것들을 채우죠. 그래서 논문은 전부 사이테이션이 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물론 아주 상식적인 거 이건 뭐 굳이 안 붙여도 된다.
이런 거죠. 인간은 동물이다. 굳이 이걸 사이테이션을 처음에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말을 어떤 철학자가 가장 처음에 했느냐라고 찾아서 사이테이션을 붙일 필요는 없죠. 이런 건 안 붙여도 돼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지금은 AI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이다. AI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건 우리가 신문을 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논문을 쓸 때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출처, 권위 있는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다든지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든지 이런 걸 붙여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사이테이션을 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사이테이션을. 네. 그래서 논문은 그게 전부 다 99%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랬을 때 나는 퍼더 스터디에서 나는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 전체 단계가 사실은 논문의 논리 구조, 뭐 구성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완전히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AI를 우리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AI를 사용했다고 해서 내가 이게 뭐랄까 이게 내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아닌 문제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AI는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AI가 없었을 때는 오히려 양심은 이겁니다. AI가 없었을 때에는 내가 그 논문을 기존에 있는 지식을 가져오고 연구 방법론을 가져오고 있는 사이테이션 내용들 출처들을 가져와서 할 때는 내가 직접 그거를 다 이해해야 쓸 수가 있잖아요. 이해해야 구조를 맞춰서. 그런데 이제 AI는 그 부분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AI가 이해해서 뭉퉁그리로 줄 수가 있죠. 네. 디테일한 걸 내가 이해 못해도 뭉뚱그리를 해서 붙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AI는 오히려 그거를 내가 잘 AI와 함께 스터디를 해서 완전히 이해했으면 내 것이지만 내 논문을 내가 했는데 AI를 통해서 뭔가를 받고 출처를 받고 했는데 이거를 이 논문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학문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단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I한테 추천을 받고 연구 방법론이고 걔가 분석을 했지만 논문의 저자로서는 AI가 그렇게 작업했던 모든 내용 그 자체 결과물 자체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네. 그것을 이해했느냐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썼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AI 시대의 학문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문 심사 때 AI 때는 오럴 테스트를 조금 중점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저자로서의 뭐랄까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교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쓰게 되면 혼자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죠. 그랬을 때에 공동 연구를 했을 때에 내가 뭐 제2저자, 제3저자로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공동 연구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한 부분만 기여를 했지만 내가 뭐 예를 들면 논문 전체 페이지 수로 하면 뭐 10분의 1만 내가 썼지만 내가 공동 저자라면 그것만 나는 알고 나는 다른 부분은 몰라. 이러면 이게 비양심적인 겁니다. 내가 그걸 썼더라도 공동 연구를 했으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공동 저자의 어떤 그 권위를 부여받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학문적 양심의 어떤 부분들을 체크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와 함께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는 마지노선, 마지노선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구 활용의 심화, 질적 연구에 적용해서 추천해 주신 도구 중에 노트북 LM이나 구글 AI 스튜디오는 자료와 대화하며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했죠. 양적 연구나 통계 데이터 분석 외에 신학이나 상담처럼 텍스트 미묘한 뉘앙스와 맥락적 해석이 중요한 질적 연구에서도 이런 AI 도구가 연구자의 주관적인 통찰을 심화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있다고 보는지. 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찰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교수들이 소개해준 그런 도구들은 어떤 그 말 그대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해를 하거나 혹은 뭔가 영감을 끌어내는 데에 도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봤을 때 AI를 자료 리서치와 관련된
도구적인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냥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거기에서 그냥 얘가 학습된 내용,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검색 기능이 붙었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나온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와이드 오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그 반대가 노트북 LM이죠. 노트북 LM은 내가 정해놓은 완전히 선정한 그 소스에서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 소스에 내용이 없으면 얘가 어, 대답을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클로즈된 그런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간이 하이브리드인데 그 중간의 하이브리드가 내가 이제 레그 기술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서치, 파일 서치의 그 기능을 쓰면 이제 레그 기능을 내 자료를 넣고 혹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논문을 똑같은 리터러처 리뷰를 노트북 LM에다만 넣으면 그 노트북 LM은 그 논문 안에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똑같은 논문을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뭐 챗GPT나 뭐 클로우드나 제미나이에 혹은 AI 스튜디오에 그냥 인풋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학습된 내용을 같이 물고 들어오죠. 혹은 그 내용을 레그로 삼아서 이게 레그라는 것은 내가 질문한 것과 거기에 있는 자료와 연관된 걸 가져와서 얘가 기술적으로 보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질문을 만들어서 다시 그걸 학습에다 던져서 가져오는 그런 거죠.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도구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이 논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혹은 내 이 논문에서 대화를 하거나 영감을 끌어낼 때 이 세 가지의 방식을 저는 다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영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완전히 클로즈의 상태에서 내가 영감을 받을 수도 있죠. 노트북 LM이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는 얘가 어떤 막 대화를 하고 나오는 인풋들이 나오고 내가 거꾸로 영감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얘가 그 노트북 LM에서 AI와 대화를 했을 때 AI는 클로즈 시스템이니까 더 추가적으로 확장된 얘기를 잘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이브리드나 오픈 와이드된 거기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가 또 다른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도구로만 내가 이번엔 노트북 LM을 쓸 거야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레이팅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거를 이렇저렇게 해보면서 내가 AI의 대화나 뭐 학습을 하면서 영감을 받는 그 방식을 추천해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연구할 때 그 세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영감을 얻을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가설도 얘가 만들어주지만 그 가설 그대로 따를 수도 있지만 그 가설에서 내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은 사실은 뭐랄까 하나에 딱 정해진 건 없다. 근데 전체적인 기본적인 맥락은 이 친구가 나의 연구의 어시스턴트다라는 거, 예, 요 맥락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방금 저 노트북 LM은 그 자기 네, 그거 안에서만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 네, 제가 논문을 사용하면서 쓰니까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굉장히 오류가 많고 특별히 이제 각주에 있어서 이제 네, 정상적인 논문에서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참고문헌에 있는 것들 아니면 각주에 뭐 각주나 뒤에 그냥 문헌 들어간 거를 그냥 바로 인용으로 가져온다거나 굉장히 그런 네. 부분이 여튼 각주나 참고문헌에서 문제가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특별히 이제 참고문헌이나 각주 그거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음,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오류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본문에 대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카피해서 이렇게 네,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네. 정상적인 본문 내에서 그 상황을 파악한다기보다 그 PDF 안에 있는 모든 글자 안에서 그 관련된 거를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북 LM 원래 그렇습니다. 재인용이든지 뭐 이게 본문인지 그게 음흠. 재인용인지 아니면 각주의 참고 그 제일 마지막에 참고문헌에 글자 하나 있는 건지 요거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통으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다 잠깐만요. 제가 예. 재검증할 노트북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도리어 당연하죠. 그 노트북으로 쓰고 노트북 LM으로 쓰고 그거를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방금 음, 그 질문에 답한 것 마찬가지로 AI가 네, 하나가 논문 전체 모든 영역에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 특성을 아셔야 네, 되고, 그 다음에 음, 노트북 LM은 그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노트북 LM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문서, 내가 뭔가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할 네, 때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정확한 걸 뭔가를 가져오는 것은 또 다른 그것에 좀 더 특화된 다른 툴을 쓰거나 내가 직접 그 음, 논문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가져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구들이 특성이 있으니까 네. 내가 그렇기 때문에 AI를 써도 논문 연구자가 주체적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 도구로서. 질문은 그런 네. 각주나 참고문헌을 잘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AI 도구가 있는지 아니면 그 어, 안에서 제가 끊임없이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당연하죠. 여쭤보는. 그러니까 각주와 참고 문헌을 네가 가져와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문은 어떻게 되냐면 리터러처 리뷰를 딱 선정을 하면 그 리터러처 리뷰에 들어가는 네 개나 다섯 개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논문에서 보지만 그게 딱 하면 그 논문을 내가 다 읽어가면서 내가 직접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네, 원래 정석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미 내가 논문을 정해놨으니까, 예, 정해놨으니까 그 안에서만 보니까 그 논문 안에서 내가 직접 논문을 저자가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가져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AI가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혹은 그 내용에 대한 이해, 문구라든지 이것을 내가 지식 부족한 것을 AI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의 최종 선택된 네개나 다섯 개는 논문의 저자가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윤리적인 겁니다. 예, 그래야 내가 네, 거기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AI한테 그 리터러처 리뷰 아래에 있는 데서 뭐 참고 논문을 어떻게 해서 가져와라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할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해 주시죠. 교수님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네. 음, 잠깐만요. 네, 연말 저는 학부모 상담 이건 아닌데 저희 아닌데 어디 있죠? 저희 그 박사 논문방. 아니 거기 말고 줌 줌. 채팅방. 자, 네, 오케이, 오케이. 예. 논문에 AI를 사용했던 걸 표시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은 AI가 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닙니다. 논문이 AI가 해도 우리는 AI가 뭔가 얘기해 준 거를 근거로 그것에 AI가 어디서 그걸 가져왔는지 원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원문을 찾는데 AI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문으로 들어가는데 AI가 돕는 거니까 결국은 AI와 대화를 하다 보고 출처를 물어보고 그거 어디냐 물어보면 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 원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기존의 논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AI가 얘기해 준 걸 썼다라는 것은 이런 거가 똑같아요. 이런 거죠. 원래 원문은 그 원문의 내용은 영문책인데 그걸 못 읽으니까 그것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쓴 것, 그게 이제 2차 저작물이죠. 2차 저작물을 쓴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박사 논문은 기본적으로 제 1차, 로우 머티리얼, 1차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사 논문의 기본이니까 AI가 얘기를 해줬더라도 그러면 내가 그 AI가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AI는 원래 학습된 것, 자료가 있는 것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자료를 찾아 들어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쓰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쓰니까 AI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AI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 많은 부분들이 혹은 AI를 이렇게 깊이 안 쓰신 분들이 교수님들이 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우리는 AI가 해준 걸 쓰는 게 아니고 AI는 우리가 마치 그거 AI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꾸로 이렇게 합니다. AI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논문 지도 교수가 천재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있는 모든 논문을 제가 다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게 제가 지도 교수예요. 근데 여러분이 와서 뭔가 막 물어보면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막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냐? 최윤식 교수님이 그랬습니다라고 논문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AI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논문을 가져와서 쓰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AI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혼자 찾는 것보다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논문이 있고 어디 갔고 뭐 그다음에 이 얘기는 어느 논문에 몇 년에 나온 논문에 누구의 저자의 몇 페이지에 뭐 제가 천재라 그냥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몇 줄, 몇 페이지에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그걸 듣고 그런 거군요. 그럼 그런 걸 조합해가지고 제가 쓰면 되겠군요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논문 쓸 때 최현식 교수님 몇 페이지에 뭐 누구의 몇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쓸 건 아니잖아요. AI가 제 역할이니까 AI는 그렇게 되고 원자를 얻은 다음에 원문으로 가서 논문을 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렇게 다 해줘도 여러분들은 원문을 가지고 쓰니까 최현식 교수 최현식 이렇게 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그렇게 쓰는 거다. 아주 천재적인 모든 인류의 것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지도교수다. 이렇게.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논문을 네. 쓸 때 그러면은 저희가 AI를 서치해가지고 AI를 통해서 쓴 다음에 논문을 네. 완성시킨 다음에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가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선행 논문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이해해서 이제 기존 방식대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양쪽으로 아무거나 해도 예. 아니요. 그거는 뭐 그냥 제가 뭘 하라고는 안 하겠는데 트릭인데 그건 이제 트릭이고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막 해도 결국은 원 출처를 가서 그것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쓸 때 잘 모르니까 AI가 그 과정에서도 쓰는데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논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 논문에 대한 나와 함께 같이 챌린지도 해주고 약점도 찾고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논문에서 쓰는 거죠. 그게 오리지널 방법인데 그 효과를 내 따라서는 뭐 순서를 좀 바꾸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원 논문을 가지고 실체가 있는 논문을 가지고 결국은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AI가 한 거를 가지고 쓰면 이제 요거를 헷갈리니까 AI가 막 썼는데 AI가 준 걸 썼는데 AI가 틀렸잖아요.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이 이제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I 부분에서 그렇죠. 그 부분에서 네네.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어떤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 전혀 윤리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논문도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네. AI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논문에 대해서 모른 채로 쓸 수는 있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러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구술 그래서. 시험이 나중에 더 중요해질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내 논문은 그렇게 했으면 내 논문에 대해서는 AI를 도움을 받아서 논문을 찾고 AI를 도움을 받아서 논문의 약점을 찾고 혹은 AI와 함께 그것을 내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증명하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논문에 대해서는 이해는 내가 다 완전히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 것이죠. 그래야 AI가 도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AI 논문을 쓰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천재적인 교수가 붙어서 여러분을 다 일일이 도와준다 뭐 이런 거 효과니까요. 그래서 논문의 효과가 잘 써질 수 있고 그리고 AI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논문을 선행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의 수준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 선행 논문에 대해서도 제가 또 강조점을 다시 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만약 이제 애들 뭐 좀 적절치 않은 설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직관적이니까 내가 그 동네에서 짱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일 못하는 애부터 하면 안 되고요. 짱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1등하고 짱하고 그냥 붙어야 됩니다. 1대1로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짱이 되는 겁니다. 한 명만 이겨도. 그게 선행 논문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저도 2등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레벨입니다. 그게 선행 논문 역할이다. 그래서 선행 논문을 진짜 센 걸 가지고 와야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그 선행 논문, 그 때문에 여러분의 논문은 그 자체로 가치가 높은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논문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셋봇이나 코딩 앱을 만들었을 때 논문이, 뭐, 저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 연구 방법론에서 저희들이 아마 그 교수들이 이제
연구 방법론을 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가이드를 해줄 텐데 이제 AI가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정량적인 연구 방법론이나 혹은 정성적 연구 방법론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바이브 코딩을 배우게 되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바이브 코딩 보면 이해도 되실 거예요. 내 논문의 연구 방법론을 찾고 그 논문의 데이터가 있으면 AI 바이브 코딩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얘가 그 논문 연구 방법론을 그 자료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거를 코드로 짜줍니다. AI가. 그러면 그 코드는 AI가 짜준 거죠. 그럼 그거를 연구 방법론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AI와 함께 파이썬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모델을 짜서 연구 방법, 이 통계를 분석하는 혹은 이 인터뷰를 분석하는 이거를 짰다. 그리고 그 코드를 뒤에다가 첨부로 붙이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게 오히려 유일하게 AI를 사용했다라는 출처가 될 거예요. 왜? 그 코드는 AI가 짜줬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출처에서 AI 출처를 내는 거, 요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번에 코드 기록 요 관련된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I가 기가 막힌 게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지금 다양하게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AI가 이제 과거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정량적 방법론 했다. 그럼 뭐 SPS든 뭐 우리가 그 툴을 가지고 정량적인 것을 분석하잖아요. 근데 AI는 SPS나 뭐 기존의 다른 뭐 그 정량적인 것을 분석하는 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툴을 썼다라고 논문에 밝히죠. 그리고 툴에 대해서 붙이기도 하고. 근데 AI는 아예 내 연구와 내 데이터와만 딱 1대1로 피팅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SPSS 같은. 그러니까 그걸 딱 내 연구에 맞는 거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제 그 코드는 실어야 되죠. 과거에는 내가 SPSS를 썼다라는 거를 논문에 표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는 과거에는 SPS 하면 그걸 이제 쓰면 되지만 이거는 AI가 짜줬으니까 AI가 내 논문 연구 방법론과 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코드를 프로그램을 짜줬다. 그리고 그거를 AI가 짜줬다고 표기하고 그 코드 자체를 결책 부르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과거의 연구 방법론하고 AI를 썼다고 전혀 달라진 게 아닙니다. 툴이 더 뛰어난 툴을 우리가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인데요.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했던 똑같은 자료, 똑같은 문장을 내 논문에 인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아니죠. 오히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은 전부 다 내 문구마다 전부 각주를 달아야 돼요. 내 말은 없습니다. 네, 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구마다 다 달기가 불편하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로 그대로 인용한 문구가 필요할 때는 다운표를 쳐서 딱 하지만 나머지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요 내용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이미 연구한 거고 누구누구가 이미 한 거다라고 출처를 다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논문은 출처가 많아야 돼요. 사이테이션이. 그게 적으면 표절인 겁니다. 그걸 안 써서 표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말을 남의 연구에 대해서 가져왔고 이래서 표절이 게 아니고 그 가져온 걸 표시를 안 해서 야, 이거는 내가 처음 한 말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표절입니다. 오히려 다 쓰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네, 그거를 박사 논문에서 굉장히 혼돈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내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은 저도 이제 박사 논문도 그랬거든요. 네 말 쓰지 말아라. 네 생각은 없다고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99%는 이미 누군가 다 얘기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한 숟가락을 네가 더하는 게 너의 연구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다 가져왔으니까 내 생각이라도 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여러분이 아무도 얘기 안 했던 거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과거에 배운 거잖아요. 책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떠오른 거지. 우리는 착각해요. 이거 내 생각이 완전히 100% 이런 건 없어요. 네. 전부 다 누군가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네. 그거를 논문 때는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발표했어. 누군가는 먼저 얘기했어. 이거를 다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굳이 제가 과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요. 논문을 그렇게
출처가 없다. 그러면 이러는 거죠. 네가 천재냐? 너를 어떻게 믿냐?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이거 소크라테스가 했어. 이거 칸트가 했어. 이거 칼빈이 했어. 이거는 뭐 엘빈 토플러가 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네. 이게 학계의 기본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출처를 다는 게 굉장히 좋은 논문을 오히려 가는 거다. 출처를 안 다는 게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출처를 안 달면 거기서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라고? 누군가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논문은 철저히 인용을 다 해야 된다. 오히려 인용을 안 하는 게 표절이다. 인용을 많이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모든 문장마다 다 다를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은 직접적으로 코테이션해서 정확하게 거기다 딱 하나에 다르고 나머지는 문단 차원에서 내가 그걸 다 녹여서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은 내 생각의 유일한 생각이 아니고 요런 사람이 이러이러한 논문들에서 이 문단에 있는 요 내용의 컨텍스트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넣는 거죠. 그게 이제 다운표를 안 넣고 주석을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부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유일한 것은 가설. 그렇죠? 그 가설이 약점이잖아요. 그리고 결론. 그게 내가 연구 방법론을 돌려서 양적이든 절적이 돌려서 나온 마지막 결과물. 그게 내 거죠. 거기는 내 거기 때문에 주석을 안다는 거고 주석을 왜 안다느냐? 방법론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설은 왜 안다느냐? 그 가설은 나중에 결론에서 증명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석, 출처를 안다는 것은 가설과 결론입니다. 연구 방법론의 결론. 그 두 개만 내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리지널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사급 논문에서 1차 자료로만 그럼요. 이게 박사입니다. 석사까지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 영어인데 원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저자가 영어인데 혹은 독일어인데 뭐 혹은 신학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라틴어 뭐 이렇게 되잖아. 고어. 예. 뭐 이런 거 혹은 뭐 고고학 하는 사람 뭐 수메르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석사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메르어로 된 거를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이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근데 그걸 다시 한국 사람이 번역한 나는 그 책을 가지고 그 수메르어의 원문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해를 했다. 석사는 여기 이 정도는 됩니다. 왜냐면 수메르를 모르니까. 근데 박사는 전문가잖아요. 그럼 내가 수메르어의 예를 들면 그 원문을 가지고 내가 뭔가 박사를 쓰고 연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메르어 그 원문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사는 원저자의 언어의 그 내용을 가지고 출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이면 전부 라틴어를 하는 겁니다. 라틴어 원전. 어거스틴을 쓴다. 그러면 라틴어. 칼빈을 쓴다. 그러면 불어 뭐 이런 거. 혹은 칼빈이 썼던 라틴어 뭐 이런 걸 가야 되죠. 그걸 번역해 놓은 학자의 영어. 그걸 다시 한국 교수님이 해놓은 거 그 책을 인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박사급이죠. 그래서 박사와 석사의 차이는 그거다. 우리는 박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의 언어적 장벽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의 선행 논문을 못 가져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논문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논문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AI는 내가 그걸 몰라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수메르어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라틴어든 AI가 도와줘서 그 문장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 문장이 무엇인지 요걸 도와주니까 내가 원문에 접근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AI를 안 쓰면 논문의 수준이 낮다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수들이 갖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차 자료. 그래서 자료를 찾았으면 논문을 찾았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출처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누구 거가 더 먼저냐?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썼는데 이 어떤 논문은 그러니까 모든 논문이 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모든 논문이.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소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는 원문은 그렇게 다 안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뭐 2차 저자라든지 이렇게 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다시 들어가는 그 작업을 찾아서 박사 논문 때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원칙입니다.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이 학생들의 지금까지 AI 이전에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누가 박사 논문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0년씩 막 걸리는 겁니다.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수메르어 배우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유럽은 호수업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부터 그냥 자기 논문을 정해놓으면 그 원문에서 막 파야 되는 겁니다. 네.
라틴어 다 공부해야 되고, 그럼 뭐 그걸 다 읽어야 되고, 다 파야 되고. 그래서 유럽은 코스웍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AI가 있으면서 그 장벽을 굉장히 10분의 1로, 뭐 100분의 1로 줄여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주시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I가 잘 해줍니다. 다 이해할 수 있게. 교수님 네. 채팅방에 질문 올렸습니다. 네, 올리셨군요. 네, 오이코스 AI 융합 박사의 기준으로 보면 이를 새로운 가설에 대한 검증과 증명을 통해 나온 결론에 대한 평가와 AI를 얼마나 활용하여 진행했는가의 과정에 대한 평가 중 어느 쪽이 뭐 굳이 어느 쪽에 두지는 않고요. 사실은 원래 논문하고 똑같습니다. 네, 1번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AI 시대든 AI가 아니든 뭐 AGI가 상관없이 원래 논문이라는 게 연구라는 것이 거기에 중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두는 거죠. 그런데 AI가 그걸 더 쉽게 해준다. 그리고 2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AI 활용 능력이 좋을수록 그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거를 저희들이 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수준 높은 리터러시 리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활용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는 이유는 사실은 대화를 잘해서 이분이 이 논문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AI와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그냥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AI가 어떻게 보면 트릭이 있으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쉽게 그냥 딱 꺼내게 또 하기 때문에 진짜 이해하려는 노력, 공부를 했느냐, 이 논문, 선행 논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저희들이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심에 손을 대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부한 태는 AI가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번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1번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패들렛 작성 과정 기록도 함께 제출, 뭐 의무는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패들렛을 쓰는 이유는 그렇게 패들렛을 쓰면 여러분들이 또 논문 쓸 때도 편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건데 뭐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APA, 시카고, 뭐, 요거는, 나중에, 다른 교수님들이 그 할 때, 그 섹션에서 설명해 줄 거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네, 편하게, 그, API냐, 뭐, 시카고냐, 뭐, 이런 거는 그 담당하시는 논문 연구 방법론을 저희 교수들이 섹션을 나눠서 하거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올 거니까, 뭐, 지금은, 크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네, 교수님 성정민입니다. 네. 네, 서론을 잡을 때, 주제를 잡을 때, 그 초점 논지를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그 빅퀘스천을 던져주셨고요. 제가 아마 저 영상에 어느 정도 설명을 했을 텐데, 영상에서는 좀 제가 그 답을 얻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영상은 개론적인 것만 훑고 지나가셨고요. 네. 네, 조금 딥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는 영상에서 제가 한 4번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네네. 구체적으로, 조금 네네. 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그냥 브로드한 걸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제가 지금 감이 안 잡혀서 조금 더 핀포인트로 질문을 좀 다듬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 네. 예를 들어서 AI 윤리에 대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교수님께서 선행 연구를 하는 거를 어떻게 찾는가 리스트 뭐 사이트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찾는지 시연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 자료를 아, 찾는 데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어, 그 시연은 그 패들렛 보면 네, 여기 그 아래에 있는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이 아, 어렵지 그래요? 않고 예, 거기에서 그냥 해서 창 열어서 음, 그 질문하듯이 그냥 질문하면 논문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 네, 이 영상을 영상을 다 사용하시면 봐야 됩니다. 되는군요. 네, 네네네네네. 영상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그거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 영상 안에도 제가 시연을 일부 했을 겁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질문 알겠습니다. 주시죠.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어, 주제를 잡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이제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찾는 것과, 그럼 내가 이제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주제다. 그러면 그게 좀 모호하거든요. 논문이라는 건 문제의식이죠. 예, 그 문제를 푸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발명과 똑같아요. 내가 문제를 푸는 거. 그럼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문제를. 네. 그래서, 문제는 실제로, 이게 문제야,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 이것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 뭔가 발전이 더뎌. 혹은 이것 때문에 뭔가 해악이 있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문제 자체가 또 뭔가 논쟁이 될 수도 있죠. 막 서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어, 왜 교육을 저렇게 하지? AI 시대가 됐는데 저건 너무 비효율적인 교육 아닌가? 뭐 이런 거. 저희들이 뭐 질문을 던지는 게 그거죠. AI 시대가 됐는데 왜 계속해서 과거의 방식대로 교수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일일이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학생들은 그거를 막 듣고 있고, 그 앉아 듣고 그걸 막 외우고 있고, 왜 그러지? 이게 문제예요. AI 시대인데. 네. 이제 이런 거죠. 요렇게 이제, 그러면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AI를 하게 되면 굳이 저렇게 안 해도, 어, 저 방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야. 학습의 성취도를. 요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설이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될 거야. 이게 가설입니다. 그거를 거꾸로 내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할 때, AI로 하면 될 거야. AI로 하면 이런 효과가 있어. 그거를 그냥 내 말로 풀면 안 되고, AI로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 부분은 이미 선행 연구가 있어. 벌써 봐봐. 여기는 이미 연구가 있잖아. 이런 거죠. 벌써 여기서는 우리는 경영이지만 이미 다른 교육에서는 이미 그게 연구가 돼서 효과가 있었어. 이런 걸 가져오는 겁니다.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돼. 이렇게 아니고 내 말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는 우리하고 알가지만 여기서는 이미 그런 것과 관련된 비슷한 연구가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났어. 여기서는 이렇게 있었어. 이런 걸 가져오는 게 이제 사이테이션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우리 거는 피팅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 피팅 부분은 내가 실험을 직접 할게. 그래서 그 결과를 가져올게.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그냥 요 바로 효과가 있잖아 이렇게 안 하고 이 연구 방법론에 있으니까 이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연구 방법론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효과가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리면 누가 반박을 못 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서 하는 방법. 혹은 그걸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그걸 먼저 했어요. 아깝다.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먼저 그걸 했네. 그럼 그 논문을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했는데 이 사람은 최신 기술이 반영이 안 됐어. 이게 퍼더 스터디. 혹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증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 혹은 이 사람은 A라는 부분만 했어. 이 B라는 것도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퍼더 스터디죠. 그래서 논문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현장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제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공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현장에서 보면서 찾거나 아니면 논문을 읽어야 됩니다. 관심 있는 거를. 그러니까 관심 있는 논문을 읽는 것과 주제를 찾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오히려 논리적인 선행으로 보면
관심이 있는 것, 주제는 내가 못 찾는 거예요. 문제는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이 있어요. 나는 교육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AI를 통한 교육에 관심이 있어. 혹은 나는 기존의 교육은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AI의 논문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해법이 되겠네,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려지는데 아직 증명이 안 된 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나는 이거 될 것 같아. 근데 아직 증명은 누군가는 안 해놓은 거죠.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증명된, 커뮤니케이션 된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숫자면 그게 정량적이잖아요. 요 숫자 정도 나오면,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 라고 하는 그 툴을 가지고 아직 증명이 안 된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 툴을 써서 증명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주제들은 그렇게, 그래서 주제를 찾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없고, 결국은 문제를 찾는다. 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문제가 없으면 논문이 안 됩니다. 네,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는 기존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문제는 이미 드러나는데 아직 결론이 못 난, 그래서 문제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있죠.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주제를 찾는 거, 논문의 주제라는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문제를 얘기합니다. 문제가 네, 찾아져야 되는 거. 네,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네, 이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논문이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논문을 쓸 때는 그런 걸 교수님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난 뭔가를 많이 했는데 교수님 이게 논문이 아니래요.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이거는 논문을 쓰기에는 문제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예. 굳이 증명까지 해야 돼? 문제는 문제지만 이런 거는 또 이제 논문의 수준에서는 또 낮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논문에서 그러죠. 내가 이 문제를 풀면 어떤 사회적 기여가 있을 것인지, 어떤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그겁니다. 야, 이거 썼는데, 그래, 문제인데, 풀었어. 알겠어. 근데 이건 별로, 굳이 뭐 그거를 연구를 해야 돼? 뭐 그걸 꼭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여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를 풀었지만 논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논문을 했을 때 어떤 기여가 있는지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의 경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으면 사실 논문은 거의 다 쓴 겁니다. 그 다음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AI가 나의 세컨 브레인처럼 그 부분을 도와주니까 내가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AI 자체가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문제가 수준이 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AI가 거꾸로는 평가자처럼 평가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지도교수도 되고, 제가 평가자도 되고, 챌린지 공격자도 되고, 혹은 어시스턴트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문장을 다듬는 편집자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질문이 많네요. 네, 제가 질문이 많이 안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질문이 많이 안 나오면 일찍 끝내야지 그랬는데, 예. 2시간 다 채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해주시죠.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수님. 네. 오케이. 네, 올리셨네요. 참고 문헌, 논문, 도서, 해외 원서 등 원문을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되나요?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는 디지털에, 아까 그 논문 데이터베이스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논문을 서치를 해주지만, 내가 그 해당한 논문을 볼 때는 무료로 주는 게 있고, 유료로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논문에 대해서 웬만하면 전부 다 PDF로 다 있기 때문에. 요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책으로도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논문 DB가 전자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 책을 샀지만 지금 그럴 필요 없다. 책값 내듯이 그걸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돈 안 드는 거 무료로 주는 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리터러처 리뷰를 다 사는 겁니다.
박사 논문을 썼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문제, 논쟁점, 이거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진짜 못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거고, 예, 논문의 성패가 거기 달려 있죠. 그리고 이걸 잡으면 논문이 풀립니다. 오랫동안 논문을 못 쓰는 분들은요, 논문을 오랫동안 저도, 음, 제가 이제 세컨 디그리로 통신에서 신학 박사를, 코스업을 마치고 저 했는데, 그때 저하고, 뭐 저는 이제 뭐 박사도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저는 일반 책을 써야 되니까 논문을 쓸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 신학 논문을 여전히 보류만 하고 있는데, 저하고 그때, 같이 공부를 했던 이제 그 동기, 분들 계시잖아요. 요 근래도 만났는데 아직도 논문을 못 쓰고 계셔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예요. 진짜 이 논쟁거리, 문제점을 못 찾으니까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렵다. 예, 라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를 못 찾는 이유가, 일단 그러니까 이 자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학문적 가치가 있고 기여가 있는 높은 문제를 찾기가 어렵거나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논문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게 가장 어렵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회라는 것은 AI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걸 바꿔야 돼. 학습 방식부터 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존의 문제가 아니고 완성됐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다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들어가면 논문 쓸 게 너무 많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논문이 지금도 못 나가는 이유가, 예, 사실 논문 연구 방법론에 익숙한, 그러니까 AI를 안 썼을 때 그런 분들은 교수님들 1년에 논문 몇 편씩 쓰잖아요. 몇 편 쓰거든요. 예. 왜냐하면 문제를 빨리빨리 찾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는 방식이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못 쓰는 이유는 문제를 못 찾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정리를 하고 막 뭔가를 하는데 문제를 계속 못 찾는, 예, 그런 거.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제 AI 시대는 어, 기존에 있는 모든 게 다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에 AI 때문에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AI 때문에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틀렸어. 과거를 맞았으면 이제는 안 맞아. 뭐 이런 게 다 문제거든요. 그거 문제가 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논문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잡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에게 논문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예, 그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많은데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뭐랄까요? 선택 장애? 뭐 이런 말을 써서 좀 그렇지만 거기서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제가 그 경영 박사 할 때 저희 교수님이 처음 들어와서 하신 말이 세계적인 논문을 쓰려고 하지 말아라. 세계적인 논문은 박사 학위 따고 그 다음에 써라 그랬어요. 지금은 논문을 허드리니까 그 기준에 맞는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아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를 무시하나? 제가 그랬거든요. 좀 자존심 상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예,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기존에 있는 게 AI를 넣으면 다 문제거든요. 다 바뀌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관심 있는 거 그리고 AI를 넣었을 때 기존의 것은 AI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기존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서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시대인데 왜 교수님이 뭐 예를 들면은 계속 강의를 그렇게 다 해. AI 시대인데 왜 교수님이 어 어거스틴의 저작을 읽는데 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라틴어를 다 번역해서 그거 우리가 발표하고 있을까? 그거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거죠. AI 시대인데 교수님들이 요새 그 뭐 우리 유명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AI에서 치팅했잖아요. 근데 그건 학생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수가 문제죠. AI 시대인데 왜 그런 문제를 내?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AI의 평가에 AI 시대 때문에 기존의 평가가 문제가 된 거죠. 틀려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천지입니다.
네. 그럼 문제를 봤죠. 그러면 대안은 뭐냐? 그럼 뭐가 더 좋냐? 그랬을 때 AI를 썼을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AI 이전보다 학생들이 AI를 써도 교육 효과가 높아. 이게 새로운 증명인 거죠. 그러니까 천지입니다. AI를 넣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논문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논문의 주제, 문제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걸 못 찾은 거고, 이제 거기에 눈을 떴다면 이제 선택장입니다.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네. 그래서 그런 아마 부분이다. 그래서 논문 쓸 게 진짜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최종 주제를 결정하고 논문을 썼는데 최종 주제 문제점을 다룬 논문을 발견하면 그렇죠.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썼으면 끝난 거죠. 예.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쭉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문 DB에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 논문에 그게 누가 썼고 뭐 했는지 그래서 그 여기에 그래서 제가 요 사이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커넥티드 페이퍼. 논문 하나 찾으면 거기서 누가 먼저 썼는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위아래를 가계도라고 할 수 있죠. 논문의 가계도, 연구의 가계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계도. 이걸 쭉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미리 저쪽에서 했네. 그 다음 나왔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리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리뷰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하시면 지금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 쓰고라는데 누군가 했으면 이제 말짱꽝이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녹화된 강의에서 박사과정 중이라도 유료 서비스를 보내주셨는데, 예, 이거는 네,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되느냐, 이게 좀 일단 논문 DB에 들어가서 내가 리터러처 리뷰를 선정하는 최종 뭐 1차 후보, 2차 후보군이 있겠죠. 최종으로 뭐 너다섯 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내가 논문을 읽어봐야 되니까 너다섯 개를 딱 찍어서 할 수 없으니까 뭐 복수로 뭐 10개든 20개든 하겠죠. 그때 그 논문이 운이 좋게 무료로 PDF를 준다라고 하지만 그게 웬만한 좋은 논문은 아마 그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유료는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AI를 쓰는 거는 연구적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AI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트북 LM을 가지고 작업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챗GPT의 심층 리서치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제미나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글을 쓸 때는 클로드를 잘 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배우면 연구 방법론에서 툴을 짜야 되니까 여러분이 안 짜지만 AI가 다 보고 코드를 다 짜주거든요. 연구 방법론은. 그럴 때는 또 그걸 써야 되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보통 이제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구글 제미나이를 쓴다 그러면 제미나이 CLA는 그 유료를 쓰면 그 유료 비용만큼 내니까 바이브 코딩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제미나이를 쓰면 제미나이를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한다 그러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고 내가 클로드를 구독했는데 클로드 CLI를 쓴다 그러면 안 내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둘이 딸려 있다고 보고 제가 그냥 권해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컬한 부분의 심층 리서치 부분, 주제를 찾는다든지 혹은 동향을 찾는다든지 이런 걸 심층 리서치를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얘가 나를 대신해서 그 분야의 동향을 딱 해니까 AI가 또 그런 걸 잘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여전히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는 챗GPT가 잘합니다. 구글의 심층 리서치보다. 그래서 일단 박사급 논문에서는 챗GPT 심층 리서치 그걸 하셔야 되고 20불짜리 하면 뭐 한 달에 24번인가 심층 리서치를 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24번 돌릴 수 있으니까 좀 아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을 잘 쓰거나 바이브 코딩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고 하는 연구 방법론을 만들 때 그거는 클로드가 사실 좀 잘합니다. 그래서 클로드도 기본 1단계 20불짜리 20분이죠. 잘 모르겠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미나이는 선택. 그래서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은 챗GPT, 예, 그리고 클로드 2개.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미나이는 또 제미나이 특성이 있죠. 뭐 그 정도. 예, 그런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유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불짜리와 200불짜리 심층 리서치 수준 차이는 나기는 납니다. 조금.
그런데 우리가 그 심층 리서치를 가지고 최종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건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200불짜리를 쓸 이유는 내가 심층 리서치를 많이 돌려야 될 횟수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횟수의 문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더 두루두루 깊게 막 얘한테 시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떨 때는 내가 그 두루 살펴보는 부분들이 폭과 넓이가 많으면 한 번에 이거 못하니까 몇 번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20회로는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심층 리서치를 하느냐에 다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심층 리서치를 뭐 예를 들면 내가 설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심층 리서치를 돌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설교 연구 자료로 최종 자료로 쓸 때에는 오히려 그때는 200불짜리 써서 조금 더 한 10%더 나은 결과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요 심층 리서치는 논문의 내용으로 본문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향이나 그런 흐름들을 내가 일일이 다 검색해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리서치의 그 20불짜리와 200불짜리의 성능의 차이보다는 그건 별 의미가 없고 횟수의 차이 요걸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재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도구들을 거기에 맞게끔 횟수를 잘 감안해서 이 필살기 때만 딱 20불짜리 쓰면 20 몇 번이니까요 한 달에. 근데 뭐 내가 연속으로 쓴다 그러면 우리가 논문을 이제 두 학기에 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6개월이니까 20 몇 번씩 하면 뭐 그래도 100번, 200번, 100번 몇 번 쓸 수 있죠. 뭐 그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그건 이제 도구 사용에 이건 재정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하면 그 기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요. 네, 요거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업의 실제적인 사례를 쓴다라고 한다면 어, 현장에 있는 지금 right now 현재 상황 이랬을 때는 내가 그 기업에 인터뷰를 하거나 뭘 했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거기에 대한 연구한 내용과 연관돼서 한다 그러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통합총회 그거를 이제 뭘 쓰느냐 자료가 없는 거 쓸 때는 자료를 로우를 가져와야 되니까 누군가를 인터뷰를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뭐 예를 들면은 통합총회 헌법을 가지고 쓴다 뭐 그러면 굳이 그건 헌법에 이미 퍼블리시가 된 거니까 헌법이 1차 로우 머티리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원 교육을 네.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주시죠. 그래도 제가 걱정을 했는데 우리 그 Q&A 2시간 할 수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두 학기 안에 이번 학기하고 다음 학기 이제 논문을 끝내서 완성하셔야 되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문제를 정하세요. 예. 여러 문제 가지고 고민 분야를 그냥 문제를 정해서 논문을 쓰십시오. 예. AI 시대는 모든 게 문제라고 그랬죠. AI가 그만큼 파괴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AI가 나왔고 AI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논문을 잘 쓰면 여러분의 논문이 인용해서 상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기 연구 자료들이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타고난 겁니다. AI 시대가 막 10년, 20년 갔다 그러면 그 마스터피스는 못 되죠. 그러니까 마스터피스가 되는 논문이 마스터피스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무도 안 한 연구를 했을 때 마스터피스가 되고요. 왜 그 연구를 하려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는 인공지능의 자유우지 이거는 제가 지금 써도 마스터피스입니다. 왜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누군가가 자유우지에 대해서 쓰려면 제 걸 무조건 써야 되죠. 자기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인용이 가장 높은 마스터피스가 되겠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논문이 굉장히 매스패스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는 시대적인 여러분이 기회를 타고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
최영준 교수의 행정적 일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이거 뭔가요? 제가 질문 잘 이해 못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네. 뭐 오랄 테스트나 아니면 초안을 언제까지 작성하고 졸업하려면 뭐 3월 달까지 마쳐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번 주 주일날 교수회의를 하니까 제가 최영준 교수님께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 어나운스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제 선정 시 꼭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 아니, 그거는 제가 어떻게 워낙 방대하니까. 이것도 키워드도 뭐 일정한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에서 찾느냐, 논문을 찾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저런 던지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 뭐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마스터피스 주제가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뭐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에 AI를 넣으면 기존의 것이 AI 때문에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무력화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더 이상 쓸 필요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퀘스천이 던져지는 거죠. 그게 맞지만 AI 때문에 이제 안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포인트가 문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쓸 주제도 많고 처음 시작은 그리고 처음 썼기 때문에 매스프레스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AI를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죠. 내가 보니까 AI를 배워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자주 말하는 아니 학생 평가를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교수들이 학생이 치팅을 했어. 그럼 F를 줘? 그걸 잡아? 이거 문제네. 그거는 학생이 문제야. 아니, 교수가 문제지. 교수가 왜 문제야? 교수님이 그렇게 AI 시대 학생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이걸 찾아야 돼요. 예. 교수의 인신공격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AI 시대는 기존의 평가 기준이 틀렸어. 이거죠. 거기가 이제 논문점입니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틀렸다고 했을 때는 이게 틀린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고 틀렸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나은 평가 방법이 있고 그렇게 평가 안 하고 그 평가 방법을 쓰면 학생들이 더 성적이 오른다라는 게 이제 내가 가설이고 그걸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AI를 공부했잖아요. AI를 공부하니까 이거는 이제 올드 패션이야. 이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데서 찾지 마시고 아는 데서 찾아도 된다. 지금은 그 시대에.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는 데서 찾은 거 이미 누군가가 다 해놨기 때문에 논문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기회는 아는 걸 얘기해도 아무도 논문을 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보다 먼저 문제 제기를 안 했죠. 왜? 지금은 여전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기회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할 거야. 이거 문제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쓸 때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걸 증명할 때, 내가 AI를 써보니까, 그게 문제야.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학문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올드 패션입니다. 라고 학문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논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요. 시대를 잘 타고나셨습니다. 지금은 논문 쓸 게 애들 말로 천지 삐까리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AI를 붙이면 새로운 거죠. 그게 문제든 버더스터디든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그래서 제가 뭘 콕 찍어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걸 찍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교수님, 네, 이거는 뭐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네, 학생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네, 사실은 수업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고,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프랙티스 중심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논문은 이제 학문적으로 글을 내라고 하니까, 근데 네, 학문적으로 글을 썼던 사람들은 뭐 이게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인셋이 있어서 이제 이해도 네,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그 학우들 중에 가는 뭐 원하시는 분은 제가 그 이제 스타디처럼
그거 글 쓰는 거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의향이 있으니까 개인톡을 주시면 같이 글 쓰는 그것도 거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네, 그래서 네. 혹시 뭔 소린지 모르겠다 막 이런 거 봐도 왜냐면 굉장히 지금은 교수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글도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 친절하게 어. 해놓으셨고 말도 굉장히 상세하게 친절하게 하시는데 기본 틀을 알면은 그게 아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다 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어떤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학문 이야기하고 이제는 뭐 그 AI가 써주는 거 말고 원자료를 제대로 해가지고 막 아주 수준 높은 걸 퀄리티를 사실 수준 높은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엄청 수준 높은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 뻥 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일단 그래서 뭐 같은 그냥 학생으로서 그 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차피 저도 써야 되니까 스타디 하실 분은 개인톡 주시면 따로 시간을 그렇죠. 잡아서 예, 그렇게 서로 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주제를 찾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지만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연구방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의 얘기를 쭉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거는 논문의 형식이거든요. 형식이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AI든 AI가 아니든 형식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형식은. 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서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룹을 이뤄서 좀 논문을 서로 이 얘기를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서로 그렇게 교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형식이니까요. 기존에 잘 써진 박사 논문을 그냥 그 보시면 됩니다. 요런 형식이구나. 서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거는, 그런 논문들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그게 구조니까. 그 구조는 AI식에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APNG, 시카고인지 그 정도까지는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거는 첫 뒤에, 시작을 할 건데 그렇죠. 그거는 최영준 뒤에, 교수님 수업까지 기다려야 되면 너무 아니, 시간이 아까, 많이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질문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주일날 교수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영준 교수님이 미리 형식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해달라고 네. 제가 부탁을 그렇죠. 드리겠다라고 그게 다른 것보다 그게 네네 1번이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뒤로 알겠습니다. 밀리면 다 스탠바이 어, 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근데 사실은 아, 제가 스탠바이까지는 뭐 아니지만 네네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금 주제를 찾고 문제를 찾는 단계에서는 APA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아직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글을 쓸 때 구성이고 그 출처란 이런 것들을 쓰는데 표기 방식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각주를 본문에 달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뭐 각주로 달아야 되느냐, 미주로 달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형식이니까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현재 여러분이 논문을 주제를 찾고 하고 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논리적으로 우선하거나 실행적으로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궁금하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좀 그 부분은 좀 미리 절차나 또 이런 것과 연관돼 있으니까 그거는 최영준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네. 네,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을 쭉 하게 되면 그냥 교수들이 강의 듣고 지금 오늘 같은 얘기를 많이 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지난 학차 논문은 그, 그 영상이 지난 학차에 한 거거든요. 지난 학기에서는 그냥 그러고 다 끝났어요. 다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질문했는데 이 얘기를 하나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또 이거를 어차피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보고 지금처럼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응답을. 그래서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녹화 영상을 안 보고 오시면 이제 밀도 깊은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녹화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할 걸 좀 메모해 오시면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생각해서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내서 그러면 뭐 이것도 강의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조금 그리고 또 AI 시대의 교수 학습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 일을 하시고 뭐 사역을 하시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시간을 최대한 안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저희 학교의 또 다른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가 그 학업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안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또 어, 어긋나서 하면 또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또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실시간도 못 오신 분도 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어떤 교수님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수업을 레거시한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거꾸로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시간 수업을 많이 시간이 적은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거나 혹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를 올려드리거나 또 하나는 저희들이 AI를 가르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AI를 배워보셨지만 그냥 뭐 AI 기술 몇 개 배우는데 그냥 몇 시간 쭉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적은 시간 안에 AI 다 배우다가 진짜 중요한 걸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뭐 신입생 집중교육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수업 과목에 연결해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도 하지만 그것도 좀 모자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교수님들이 회의하고 또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엑스트라로 배우실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만들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바이브 코딩이에요. 1월 달에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 이번 학기 중에 4주 동안 심층 바이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을 저희가 어, 실시간 수업 시간이 적은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문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이브 코딩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바이브 코딩으로 뭘 하냐면 아까도 했지만 자기의 연구 방법론을 AI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API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브 코딩으로 하면 AI가 거기에 API 어떤 그 원칙을 주면 여러분이 만질 필요가 없어요. AI가 전부 다 알아서 뭐 API 방식이든 시카고 방식이든 전부 다 바꿔줍니다. 그거 다 AI로 자동화하거든요. 이게 또 AI입니다. AI 없을 땐 다 수동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옷 살짝 틀리면 또 다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가 예를 들면은, 뭐 페이지가 달라지면 또 다 다르고, 이거 전부 다 AI가 합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그거 기술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전부 다 밀도에 넣고 4주간의 과정으로 넣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안 해도 되고, 녹화 방송으로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그거는 우리 교수님들이 밖에서 그거 거의 100만 원 돈 주고 사람들은 와서 듣는 코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오이 코스 학생들은 무료로 듣고요. 저희들이 바이브 코딩 과정이 1년에 몇 차례를 교수님들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계속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 또 다른 그 어드밴테이지는 우리 뭐 최진희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졸업하셔도 AI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셔도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학과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청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실시간 수업 짧게 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계속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 파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신학교 나오셨지만 전 청신 나오고 뭐 했지만 거기서 졸업하면 가서 수업 시간에 청강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는 온라인이기도 하고 교수들이 그걸 다 열어드리고 또 AI가 신기술이 나오면 졸업하고 나서 내가 졸업 때 배웠던 기술이 올드해지니까 계속 나오는 걸 배우는 갈비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완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이 정규 레거시한 클래스보다
전체적인 함량이 적다고 하는 부분도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시간을 늘리면 또 그게 늘어난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대신 이러한 옵션의 클래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드리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양쪽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바이브 코딩을 1월에 하지만 저희들이 대략 1년에 서너 번 할 거니까 이번에 다 이해 못했더라도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논문도 쓰지만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을 배우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스 프로그램까지 다 짤 수 있는 그 기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는 또 저하고 프로젝트도 하잖아요. 논문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혹은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혹은 교회나 학교에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어떤 뭔가를 만든다든지 교회에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도 바이브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과 프로젝트를 이번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이브 코딩 코스를 넣었으니까 꼭 배우시고요. 바이브 코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쉬운 레벨은 쉬운 건데 그거를 하나하나 배워야 될 물리적 시간이 많아서 4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녹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 해주신 거 저도 너무 좋았고요. 또 이거 녹화했으니까 녹화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 들어주지 못한 분들 질문은 못했지만 아마 오늘 우리 실시간으로 참여한 원우분들이 하신 질문들이 아마 다른 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 꼭 들으시고 또 오늘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은 논문 연구 방법론이 제 강의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마 교수님, 최진희 교수님, 뭐 김상 교수님, 최영준 교수님 계속 있으니까 그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맞는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아마 우리 5분의 교수님들이 연합해서 진행하는 논문 연구 방법 다 들으시면 웬만한 그 궁금증들은 다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좋은 논문 쓰시기를 또 제가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네, 계속 우리 교수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예, 광고해 광고 주시죠. 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첫 그 논문 최영준 교수 들어와 세미나 계셨군요. 네. 1을 네, 들으셨는데 오늘 최현식 교수님 전문적인 얘기가 다 있어서 여러분이 계속 녹음한 거 들으시고 제 시간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논문 프로젝트를 쓰게 되는 그 템플릿을 드리고 그리고 뭐 논문의 형식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탐사 방을 통해서 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다음 주가 우리 마 교수님 강의입니다. 1, 2강인가요? 오늘 우리 지은지 박사님 강의를 잘해 주셨고 다음 주는 우리 마 교수님 그 다음에 2월 15일날 저랑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그룹방을 계속 이용하시면 여기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도 이 그룹방을 이용해서 질문하시고 그러면 미리 읽어야 될 그게 또 것들이 낫겠네요. 있으면은 제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월 15일과 29일날 저를 만날 때는 이제 1월 달까지는 그 뭡니까 프로포절 일단은 서론이 다 나와야 돼요. 예, 프로포절 갑자기 생각이 프로젝트만 프로포절이 지난 학기에 들으셨던 세 분은 아직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1월 달까지는 그 프로포절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자료들을 제가 올려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고 3월 15일 전에 제가 디펜스를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1월, 2월 안에 여러분 이제 논문을 다 써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지금 지도 교수님이 배정이 됐어요. 지도 교수님과 부지도 교수님한테 계속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하셔서 지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지도 교수님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전반적인 강의는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배정해서 하고 개인적인 이제 여러분 논문을 쓴다든지 뭐 방향들은 지도 교수님 배정이 미리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세미나 2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5월에 졸업하기 위해서 3월 15일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 여러분 논문에 주제를 정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서론을 써야 되는 것. 그래서 서론에 대한 기본적인 툴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고 자료도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보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논문 지도 교수님들은 그냥 멘토입니다. 가이드예요. 쓰는 건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툴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 내일 밤에 PhD 받는 우리 오이코스 대학의 PhD 받는 그 디펜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사위원 석인데 전체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인데 450페이지 논문을 썼어요. 기가 막히죠. 그게 다 어떻게 썼느냐? 이 AI 도움을 받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 자기들이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엔드노트라든지 엠비보라든지 뭐 RISS, KISS, 뭐 DBPR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결국은 이제 자료들을 만드는 게 제 선행 연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료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최윤식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내 건 없어요. 플러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그게 선행인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카톡방에서 또 물으시고 아니면 개인적인 네네. 지도 교수님께도 물으셔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최윤식 박사님, 예. 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최영준 교수님이 지금 우리 인문학 논문은 시카고, 뭐 사회과학 논문은 APA 뭐 이런 걸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절차나 뭐 일정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기준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 수업 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곧바로 우리 최영준 교수님이나 우리 뭐 최진희 교수님이나 응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네네네, 해주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최영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고, 좋은 수고 논문. 많으셨습니다.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도 네, 교수님 찾아가세요. 지도 네, 교수님이 감사합니다. 지금 논문 지도비 냈잖아요. 찾아가서 여러분이 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네. 최영준 교수님, 우리 여기다가 우리 지도 교수님, 부지 교수님 명단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궁금한 거 없어? 야, 나가시고 네네. 그룹방에서 얘기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 지도 교수님 배정된 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